경남 김해의 한 예식장입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 뭐 친구들도 왔고, 예.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남자가 하객분에게 신랑 삼촌인데 축의금 갖고 오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의금 가방을 내줍니다. 이 축의금 가방을 내줍니다. 어떡해. 자연스럽게 축의금 든 가방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남자가 이 가방을 들고 유유히 밖으로 나갑니다. 야, 저게 얼만데. 네, 와, 남자를 따라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뜁니다 이제. 와, 어떡해요. 밖에 나와선 전력 질주. 가방을 들고. 아우 저게 얼마? 와. 성공이다 이러고 지금 뛰는 거 아니야. 아우. 축의금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아우. 와 정말. 돈 돌려받았나? 이 남자는 하루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거했어요, 아, 그래도? 하루 만에. 다행이다. 네. 자, 또 다른 축의금 절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인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네,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남자랑 동그라미 친 지금 하객들 한번 보시죠. 두 하객을 유심히 쳐다보는 남자. 자, 하객들이 봉투를 들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축의금을 내려고 옵니다. 근데 쓱 가까이 붙더니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봉투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저 한두 사람 게 아닌 것 같죠? 네, 축의금 많아요. 봉투 다발을 전달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름으로 박명록을 또 대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봉투를 넘기는 하객이 이 사람한테 주면 되나 보다 하고 식권을 받고 떠납니다. 식권 받고 가신다. 식권을 받고 하객이 떠나니까 아까 많은 봉투를 받았는데 하나만 냅니다. 그중에 하나만 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또 위에 얹더니 그죠? 이거 다 줘야 되는 건데 봉투 하나만 내고 이 남자는 빠집니다. 아유. 와. 축의금을 가로채는데요. 사실 저 앞에서 저 봉투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봤어도 네. 그 나머지 건 뭐예요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맞아. 뭐 네. 모아서 넣나 보다 이럴 수도 네. 있고. 그 지금 받는 사람도 그거는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기가 물어보니까. 좀 애매해요. 네. 그렇죠. 네네. 이 사람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축의금을 훔쳐왔고요. 오래됐구나. 전문 수법이네. 예. 절도로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고 또 출소하고 반복해서 총 8번이나 처벌을 받았고요. 전문가네. 예, 이렇게 징역 처벌 받은 것만 해도 한 10여 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런 축의금 절도의 또 하나의 문제가요. 서로 잡힌다 하더라도 돈을 어딘가에 써버리거나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를 훔쳤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네. 예를 들어 하객들께 죄송하지만 얼마 축의금 내셨어요?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피해액을 산정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저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저렇게 해서 축의를 안 내면 또 오해해서 그 사이도 또 괜히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박명록은 있는데 돈을 안 줬네? 이렇게. 이게 결혼한 이후에는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축의금 액수가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럼 맞아. 그런 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기억이 나고. 올해 30만 원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또 보답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를 만났는데 그냥 이거를 생으로 그냥. 단체 사진 분명히 있는데 돈이 없어? 액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네, 이거 결혼식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예, 결혼식장 축의금 절도 사건은요. 아무래도 결혼 시즌이 한창 많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유형의 그 수법 말고도 이제 주차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보관하고 있으면 유리창을 떼고 그걸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혼주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그 펑크 내는 걸 갈아 끼우는 사이에 문을 열고 훔쳐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네. 큰 돈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범죄자들이 모이나 봐요. 범죄자들이.
현찰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표시도 다 안 나고 그죠? 현금 훔치기에 좋겠네. 그렇죠. 별의별 도둑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축의금이 아니고 이걸 훔쳐갑니다. 결혼식장에서. 반지? 약혼 반지 같은 거? 결혼 반지? 에이 설마. 식장에서 뭘 훔쳐갔을까요? 경남 창원의 한 예식장입니다. 축의금 접수대에 한 남자가 와서 뭘 달라 그래요. 일행들이 밥 못 먹고 간대요. 하면서 뭘 달라니까 답례금을 줍니다. 답례금이 있어요? 경상도 일부 지역이나 제주도에서는 식사하지 않고 가시는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한 1, 2만 원 정도 봉투를 드리는 문화가 있다 그러네요. 밥 먹고 못 가는 사람이 한 7, 8명 돼요. 답례금 봉투를 여러 장 받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받아가는 거 보셨죠? 잠시 후에 또 왔어요. 네. 그 남자가 또 왔는데 아까 처음에 올 때는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올 때는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인 척 또 나타났어. 그리고 우리 일행이 답례금을 못 받아갔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너무 정신없으니까. 저기 있으면 너무 정신없어. 힘드니까 뭐 바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싸울 거야 어떨까요? 이렇게 챙겨간 답례금이 수십만 원 됩니다. 저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뭐하고 이러면은 뭐. 그런데요, 여러분 CCTV를 돌려보니까 가짜 하객이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죠. 네, 같은 장소인데 이 사람도 가짜 하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가짜 하객이에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도 가짜 하객. 진짜요? 가짜 하객 행사한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야, 이거. 세상에. 야, 진짜 위험하다. 가짜 하객 네 사람이 챙겨간 답례금만 200만 원. 200만 네 원? 사람이 챙겨간 아, 답례금만 4 200만 원. 명이니까. 야, 어떻게 저기서 다 만나냐. 아유. 사람이 엄청 많은 걸 알고 결혼식장인가? 그랬나 보다. 이게 참.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가짜 하객이라고는 정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옷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요. 인파로 혼잡한 틈을 타서 혼주 측이 하객들을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날 괜한 혹시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괜한 이제 분란 일으키거나 좋은 날 망칠까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범인들은 바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건 역시 혼주 측에서는요. 저 CCTV로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걸 노리는 거야, 이 사람들. 맞아요. 그 정도 넘어가지 뭐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받을까요? 가짜 하객 행세하면서 답례금 받아간 사람. 절도 아니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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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절도? 해야 돼? 문제가 나온 이유가 절도는 아닌가 봐요. 절도는 훔치는 거건데 알아서 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오. 돈을 알아서 준 거야. 내가 언제 훔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그 동희 씨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가끔 되게 이렇게 천재적이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만. 대부분 반대성이 많은데 가끔 천재성이 있어. 야, 절도 같은데 절도가 아닐 수 있다. 공갈. 공갈. 아 뭐지? 특수 공갈. 업무방해. 업무방해. 결혼식 지금 방해했잖아요. 업무방해. 업무방해도 괜찮다. 진로방해. 진로방해. 지금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먼저 절치게 앞에 막고 있으니까. 축구하나요 지금? 진로방해. 진로방해.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사기입니다. 사기. 아, 이건 사기예요? 절도는 동희 씨가 얘기한 대로 몰래 가져가는 겁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의사에 반해서 몰래 가져가는 것이 절도고 지금 이거는 몰래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면 사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낸 척 식권만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식권 역시 법적으로 보면 이게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액 다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기라는 것은 명백한 거죠. 아, 문제가 되는구나.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어겼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고 비난 가능성, 가벌성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되니까 한 끼 정도 살짝 자기 혼자 먹고 나왔다. 이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그렇죠? 한 끼를 계속 많으면요? 상습 여러 차례. 네, 그 지역을 막.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실제 판례에서는요, 40장을 받아간 사람한테 벌금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한테 직장 동료 2명이 찾아와가지고요,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개를 준비를 합니다. 봉투 29개를 준비를 해서 이걸 식권을 40장을 받아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 뭐 132만 원 상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에 각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자기 시간을 1,000원을 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아이, 참. 아, 이제 곧 5월인데 이제 결혼 시즌이잖아요. 네. 좀 수상한 분들 있으면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생각지 못해. 네네. 나 이 결혼 반댈세. 결혼식장에 누군가가 나 이 결혼 반대야. 뭐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입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난동을 부릴 만한 상황인지 여러분 함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2024년 10월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나와요. 네. 근데 뭔가 좀 쫓겨서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신랑 신부가 네, 얼른 차에 태웁니다. 신부가 좀 우는 것 같죠? 예. 준비되어 있는 차로 신랑과 신부가 와서 탔는데 그런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뭐야? 본넷 위로 차의 출발을 막아섭니다. 본넷 위로 올라가서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말리는 게 아니고 다 말리고 있어. 절대 못 간다. 이 남자 편을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내려오세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어내렸는데 표정이 지금 뭔가 너무 억울한 듯한 표정 아닙니까? 좋아하던 사람인가? 예. 짝사랑 나네. 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결국 이 사람 차 밑에 들어넣어갖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목숨 걸었어요 거의. 예. 결국은 이 사람 들려서 나가거든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뭔가 신부 측이 아니라 네. 신랑 측일 것 같아요. 에?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신부 측이면 우는 것보다는 신부면은 막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뭔가 신랑 측의 사람이 신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신랑 측의 사람의 입장에선 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난동을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신부가 막 울고 있었던 거 보셨죠? 그게 결정적인 힌트긴 합니다. 알겠다. 아니 원래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로 슬퍼. 억지로 갑자기 날짜 잡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런 옛날 문화가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애틋하구만. 왜냐면 남자분도 얼굴 멀쩡하게 네. 되게 약간 훈남 이미지였어요. 음. 근데 표정이 이미 이성을 잃고 목숨 건 거예요. 네. 전 남친, 여친.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혼식 당일에 남편이 신부를 막 데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웨딩카에 태웠는데 갑자기 남자가 차 출발 못하게 했잖아요. 이 남자는 바로 신부의 오빠였습니다. 친오빠. 축하해줘야지 왜 막어? 네. 이유가 뭡니까? 이 오빠 왜 그러는 거죠?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신부의 오빠가 여동생의 웨딩카를 막아선 이유는 네. 이 남편에게 신부값을 받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신부값. 뭐죠?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의 오랜 결혼 풍습인데요.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보내는 중국식 예물,
일종의 이제 그 결혼 지참금 그런 셈입니다. 예. 근데 오빠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돈을 안 준 겁니까? 그러니까. 양가가 결혼 전에 합의를 했어요. 신부 지참금, 신부값에 대해서 얼마였냐면 중국 돈 18만 8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0만 원입니다. 신랑은 신부 측에 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나는 못 받았다 아이고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저 사단이 벌어졌고요. 아이고야. 신랑 측은 아니다 이미 우린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저 오빠가 이상해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안 준 거잖아요. 그럼 가져가고 얘기를 해야지. 오빠가 가족 대표로 나온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전에 다른 여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저 오빠가 네. 여동생의 지참금을 전부 혼자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계좌가 아니라 신부 자신의 계좌로 지참금을 입금을 하게 한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이 오빠는 신부 가족이 아닌 신부에게 준 돈이다. 이건 그러니까 지참금이 아니라 신부한테 준 돈이지. 나한테 돈을 더 달라는 거죠. 내가 받은 돈은 아니다. 이거 오빠가 문제구만. 그리고 또 웨딩카에 타기 전 신부의 오빠는 친부를 보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요. 이거 봐. 그러니까. 예. 신부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며 탈출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 현장이 워낙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제 현장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중재를 한 결과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추가로 3만 위안, 우리나라 돈 600만 원을 오빠 몫으로 지불을 하면서 예, 오빠도 이제 더 이상 난동 안 부리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못 봐냐. 아이고 참. 너무 싫다. 자, 이거 무슨 장사도 아니고 결혼이. 되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맞아. 예, 사실 이게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요, 이 지참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좀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성한테 신부값 5천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한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그리고 7,200만 원의 지참금을 썼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유. 이게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좀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빨리 이제 제재가 돼야 되겠죠. 진짜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 자, 새벽 무인 매장에 문신남이 역시 또 무인 매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무인 매장이 되게 많네요. 네. 무인 매장 진짜. 자, 이 세 번째 현장은 여러분 상황이 확확 변하니까 한번 좀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새벽 한 3시 40분쯤이에요. 한 무인 점포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약간 좀 취했어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죠? 취했어요 지금. 네, 술에 좀 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자, 키오스크를 막 두드립니다. 네, 그러더니 본인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키오스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막 발길질을 막 합니다. 얼마나 못나면 그래 말 못한 기계랑 싸워요. 네, 그럼 보시면 저 CCTV를 향해서 이제 V자를 이건 또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무인 매장 진짜. 아우 정말 왜 그래. 점점 더 행패가 심해져 갑니다. 네. 점포 안의 물건들은 이제 바깥에까지 와, 진짜. 개차반이네. 매장 밖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와가지고 이걸 뭘 좀 작동해 보려고 하다가 진짜 막장이네요 완전히.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 어떡하냐. 키오스크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부수려고 하다가 저 다쳤으면 좋겠다. 한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다음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진짜 이 저 술에 취한 남자가 무인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아니, 정말 만취인가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우리 다 그렇지 않잖아요. 저게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약을 했나? 그래도. 야,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저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위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그렇죠. 주인한테 그렇죠. 예, 뭐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알고 내가 나쁜 짓 했다 이런 거 보니까. 예. 정말 이 술에 취한 남성이요. 다 때려 부순 것도 모자라서 V자를 그린 것까지도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진술에서요. 이 체포된 남성이요. 그 2,400원짜리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계산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선택적 기억을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니 정확히 2,400원을 계산을 하려다가 안 돼서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 이 정도면은 네. 다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랬을 수 있어요. 경찰이 뭐 한 걸?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V자인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V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네. 근데 좀 젊어 보이거든요. 예. 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네. 이 남자의 이 당시 나이는 17살. 17살. 미성년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17살인데 문신 이렇게까지 하고 학교 안 다니나 보네. 근데 저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어쨌건 저 남성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받은 경찰이 영상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 입건이 됐고요.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혐의,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업주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히든 아이 때문에 무인 매장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살려다가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 무인 매장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오늘은 좀 시작부터 화가 많이 나네요. 예. 걱정도 되시고 화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무인 매장 난동 사건 이후에 네.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또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친구들이 와서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설마 제발 그러지 마. 뭐 어떡하려 그래. 자, 예, 이 매장이 고등학생 난동으로 아소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도망간 이후에 30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반. 가게 앞에 어이구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놀라신 거 네. 같아요. 자, 그리고 물건들 한번 좀 쳐다보죠. 네, 그리고 이게 왜 물건들이지 하면서 가게 안으로 쓱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소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머나. 네. 그러더니 물건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가져가진 않겠죠. 부어가지고 아이고.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기까지 합니다. 이 남자의 행동은 다 주셨어요. 네, 가게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주인이 와서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이 선량한 남성의 도움으로 저도 물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정리가 빠르게 됐습니다. 저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진짜 멋지시다. 야, 생각보다 이게 딱 있으면 사실 집에서도 청소하기 귀찮은데 남의 가게가 엎질러져 있는데 근데 되게 멋있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주인에게 연락해 준 것도 참 네, 대단한 감사한데. 일이긴 한데 도와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이네요. 예. 아름다운 선행을 한 남성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남긴 말도 감동이었는데요. CCTV를 본 점주가 고마움을 표하자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사람 아니, 때문에 속상하시다가 사람 때문에 또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걸 주워주신 분이 혹시 저희 히든아이를 보고 계신다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이에요. 네. 네. 참 이런 분들이 참 주위에 많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세상은 살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이었습니다. 물맥인 신도는 약 30명 정도 됐는데요. 한 달에 한 사람에게 기본 3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어이없게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오목사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네. 와. 신도들의 헌금으로 산 오목사의 차량들입니다. 네, 한두 대가 아니고 죄다 고가의 차량들입니다. 토지 몇 대야. 예, 이걸 수시로 바꿔가면서 탔다는데 중고 시세로만도 30억이 넘는 차량들입니다. 아유, 참 진짜 끔찍하다. 예, 소유한 부동산도 지금 수십만 평인데요. 사파이어. 예, 온갖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와, 시계까지. 와. 사치가 대단했습니다. 와, 시계 봐요. 이게 다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런 금목걸이. 물건들을 샀을 텐데요. 확인된 재산만 어림잡아 100억 수준입니다. 100억 수준입니다. 일 한 번 안 하고. 네. 열받다. 아이는 아이대로 낳고 돈은 돈대로 어디서 나는 벌어와야 되고 이걸 안 하면 내 와이프나 내 아이가 다치고 이게 뭐야?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집단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그 결혼한 신도들이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지 못하고 부모와 분리되어서 보호소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해야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돈이 없고 이 아이의 부모는 또 없고 오목사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대한 가해자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부모도 그 가해에 동조한 사람들이 되는 아까 뭐 거라서. 때리게도 시켰다. 아까 때리게 시키고 뭐 얼굴에 뭐 아동학대죄가 성립됩니다. 바르게 그렇죠.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모한테로. 그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태어나서 생각해왔던 내용들,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지금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도 걱정이 되고. 전부였을 텐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 아가동산, 뭐 JMS, 예. 다양한 형태의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그들의 교주들을 들여다보면 유사점이 있어요. 다들 열등감이 출발점입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체적 또는 외모적 혹은 부에 대한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거기에다가 일단 종교를
접하게 돼요. 그들이 발견한 성직자들이 쉽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신망을 얻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이런 방식을 자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실시를 해봤을 때 어쩌다가 그게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과 이상 행동들이 카리스마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꼭 여기도 서울대 약사의 그 가족이 나오지만 다른 사이비 종교들에도 교수, 의사, 전문직 종사자나 다른 신도들이 그 사람만 보고도 혹 넘어갈 만한 유명인, 전문인, 고학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먼저 포섭을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안에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봤던 개별적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도 하고 성적 착취도 하고 그다음에 집단 생활 그리고 분리하고 가족끼리 나누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사이비 종교의 거의 공통점이고 교주의 특징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약 20년간 악행을 이어온 이 오 목사는 용기를 내 교회를 탈출한 20대 여성 3명에 의해서 네. 성착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파렴치한 그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늦게 알려졌어요. 지금 제가 몇 개자 폭행이에요. 그러게요. 성적 학대. 네.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1심 재판에서 이 오 자칭 목사 청소년 강간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총 16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서 유죄 네.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오 자칭 목사는 징역 25년, 이 오 자칭 목사의 아내에게는 9개 혐의가 적용되어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너무 형이 가볍다라고 항소를 했고요. 오 자칭 목사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양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제발 올라가라. 이게 20년 동안 이어진 범죄인데 25년이면 조직적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치고도 좀 아내가 팔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경악할 일인데. 이런 거 보통 막 230년 이렇게 돼야 맞아. 되는데. 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사실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무거운 형량 안 내리는 그런 법적 관행이 있죠. 사법 관행이 있죠. 그래서 2심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지만 원심 그대로 유지됐고요. 양측 모두의 항소 이유 없다라고 기각되었고 양측 모두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기각되면서 최종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 자칭 목사 징역 25년, 오 자칭 목사의 아내 징역 8년, 오 자칭 목사의 동생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현금으로 낸 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사실 근데 없는데. 이제 이 오목사라는 자는 그런 이제 법의 맹점들을 조금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당시 피해자 6명은요, 이 오목사라는 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물 시효가 있어요. 이 시효가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효들 때문에 어린 시절 오목사 교회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소멸 시효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지금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자칭 오 목사에게 아들이 있네요. 그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미성년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와, 진짜 이 집안 자체가 다 성적으로 뭐가 있네. 그야말로 부부사랑이 가족 범죄입니다. 그거밖에 지금 없으니까. 부부가 함께했고
또 남동생,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비슷한 범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사실 이런 범죄로 인식도 못하고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정말 피해자들한테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삶의 방식의 행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파렴치한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가족 범죄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대개는 뭐 아버지든 나이가 많거나 그 가족 소열이 높은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거나 동조해서 따라가는 가족들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시도한 자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해. 특히나 이런 종교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그 종교 자체가 자기들의 종교도 다른 종교와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들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해. 대형교회 목사 봐. 세습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네. 우리도 이렇게 해도 이건 나쁜 짓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손해배상의 어려움을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설명을 했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속여서 혹은 강제로 뺏었느냐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소위 말해 갖다 바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족 범죄자들도 그걸 합리화의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뺏었니? 우리가 언제 훔쳐왔니? 아니잖아. 자기들이 와서 우리를 믿고 준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이렇게 돼서 서로 같은 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범죄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한 이 오목사 같은 사람들의 행위, 특히 많은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점이 정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이 범죄의 희생을 강요당한 분들 모두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